네, 어제 첫 대선 TV 토론, 법정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 그리고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었는데요. 어제 대선 후보들의 경제 분야 주요 내용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따박따박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경제 비전보다는 양강 후보 난타전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쉽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또 제가 보기에는 나름 재미있었거든요. 저는 즐겁게 봤습니다.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그 경제 공약을 시청자들이 평가할 때요. 네. 이제 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제라는 것은 돈의 배분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돈의 배분 문제. 예, 돈의 배분 문제인데 우리가 그 돈을 배분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이제 시장이죠. 네. 시장에서요. 근데 이 시장은 1원 1표의 논리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주식회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제가 이제 그래요. 학생들한테 나하고 학생들하고 누가 은행을 더 싸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럼 딱 거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훨씬 싸게 이용하실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돈의 힘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돈을 배분하는 데가 정치의 영역인데 그 정치의 영역에서 돈에 배분하는 게 바로 재정입니다. 네. 재정이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이제 선출 권력이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 1표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1인 1표.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의 힘보다는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는 똑같은 이 힘을 이재용이나 저나 똑같이 그렇죠. 한 표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의 힘에 의해서는 돈의 배분은요 불공정하고 불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득권이 구조화되어집니다. 그걸 방치하게 시장. 되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장의 자본의 힘이 그러니까는 정치까지 장악했을 때 그 사회는 이제 그러니까 야만적이 돼버리죠. 네. 돈의 논리만 통하는 그렇죠.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정치 지금 토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요. 그렇죠. 선출 권력을 선택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바로 이제 재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주권을 그러니까 확립하는 문제인 겁니다. 네. 이 정치를 통해서요.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 기득권들을 좀 이제 우리가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게 보게 되면은 국민들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좀 이제 완화시키고 혁파하겠다는 후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뭐냐면 그 재정까지도 그러니까는 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장악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예, 재정도 시장 논리대로 하자. 뭐 그렇죠.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면 이제 대개 우리가 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논리를 하겠습니까요? 재정은 가능한 한 쓰지 말자. 그렇죠. 예, 재정은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마음대로 쓰게 되면 재정 위기가 온다. 예?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이제 이데올로기를 이제 그러니까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재정을 통해서 어떤 우리 사회의 이 돈의 배분의 흐름을 좀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후보는 이제 그러니까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겁니다. 아, 경제 토론은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에서 시작을 그렇죠. 한다. 예. 어저께를 그걸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는 그런 재정에 대한 국민 주권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나갔다면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기승전 재정 위기론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참 이제 아쉬운 거는요. 정의당 하게 되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그러니까 사실 추구하는 하나의 진보 정당인데 심상정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을 했어요. 외면을 했다는 점이 외면을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고 좀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늘 국민의힘 쪽이나 그 언론에서도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느냐 없냐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쭉 보도를 했던데 저는 그거보다는 왜 이 얘기가 나왔는가의 맥락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말하자면 확장적 재정 정책, 정부가 재정 지출을 좀 많이 하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 바로는 이재명 후보는 필요하다.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니까 임시적으로만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불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근데 기금이나 특별 회계를 통해서 하자. 그러면 재정에 그 부담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좀 이해가 솔직히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나라 돈인데 그거 레테르를
이 기금이라고 하든 특별회계라고 하든 전체 나라 돈인데 이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심상정 후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지금 필요합니까? 이거부터 좀 한번 점검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다는 건 누구나가 다 공감하잖아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구나 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시장의 경쟁에서 낙오되신 분들, 네. 낙오되신 분들의 마지막 비빌 언덕이 재정인 거예요. 나라죠. 예, 거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보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통합국가 아니면서 네. 그다음에 개방도가 높은 싱가포르하고 비교해 보면요. 네. 가계 채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3배가 더 많이 증가했고요. 아니 네. 4배가. 4배. 그다음에 국가 채무는 우리가 4분의 1만 증가했어요. 싱가포르보다. 너무 격차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계 채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나라고 네. 정부 채무는 가장 적게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왜 그렇겠습니까? 정부가 돈을 적게 쓰니까 네. 가계가 그 고통을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러니까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시경제 원리로도요. 원리로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네.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GDP가 실질 GDP가 한 66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업 설비 투자도 한 30조 증가하고 네. 수출도 한 56조 정도 증가하고 그랬는데 네. 가계 소비만 여전히 10조가 아직도 감소한 상태예요. 네. 경제 성장률만큼만 증가해서도 가계 소비가 지금 40조가 더 증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딱 보이죠. 예, 가계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예, 가계 지출이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은 게 자영업자들이고. 예.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이 시장에 의해서 해결이 안 돼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재정인 거죠. 네. 그럼 재정을 이제 쓰자고 하니까는 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힘당이요.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그 지출을 구조조정하자는 거잖아요. 예, 지금 있는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을 하자. 예,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예산안을 예. 지난해 2021년 12월 달에 결정했죠.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결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다 쓸모가 있으니까 예산에 포함시켰을 게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그 구조조정할 게 50조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거기서 쥐어짜서는 마른 행주 쥐어짜서는 50조 안 나옵니다. 안 지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주장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거예요. 자, 이재명 후보가 재정을 그러니까 많이 쓰겠다고 하게 되면은 누가 혜택을 봅니까? 국민들이 혜택을 봐요. 네. 국민들이 혜택을 보면은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그러니까는 만약에 재정을 안 풀게 되면은 자영업자나 국민들이 계속 힘들 수밖에 없죠. 네네.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 고용직 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 힘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그 힘들게 되면 결국은 민심이 이반돼지죠. 네. 그러면 선거에 불리해지죠. 네. 이게 정치 논리, 선거 논리인 거예요. 정치 논리일 뿐이다. 자, 네. 재정 마련 방안으로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 후보들 입장이 조금씩 달랐고요. 그다음에 재정 마련 방안에서 뭐 기금을 쓰자, 뭐 특별회계를 갖다 쓰자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럼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국채 발행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후보의 두 사람의 일관된 주장 같아요. 국채 발행해도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이제 일단 지난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 달에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때 통과시킬 때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보게 되면요. 네. 지난해 국가 채무 비율이 네. 47.3%로 돼 있습니다. 47.3%. 47.3%로 돼 있는데 아유, 건전하다. 지금 근데 이대로 가게 되면요. 네. 47.3%로 줄어듭니다. 아, 더 줄어요. 예. 오히려 국채가. 예. 다른 나라 다 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초과 세수가 61조 3천억 원이 더 졌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추경을 2번 해가지고 지출을 늘린 게 한 47조 정도 돼요. 나머지 빚 갚았더라고요. 국채 상환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4조 정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뭐냐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GDP분의 국가 채무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GDP를 어떻게 추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국가 채무액은 팩트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지만은 국가 채무액을 기재부가 2040조로 추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냐면 2060조 이상이 될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분모가 그만큼 커졌으니까 네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5조에서 37조를 써도 국가 채무 비율이 안 증가한다 이거예요. 원래 목표치에서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 편성해서 국채 발행하는 것만 생각하고 아까 신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초과세수를 가지고 국채 상환한 거는 이제 계산 안 하냐 이거예요. 네, 줄어든 거는 꽤 상환했어요. 줄어든 거는 그러니까 계산 안 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갑자기 국가 채무 비율을 뭐 우리가 지금 47.3%인데 몇 퍼센트가 적정하냐 논쟁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뭐 서로 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대략 85% 정도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50% 정도라고 그 윤석열 후보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가 채무 비율의 그 정해진 숫자는요 없어요. 그 제가 옛날에도 기재부에서 40% 이렇게 마지노선 얘기할 때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40% 수치의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방송에 나와서 40%가 족보에도 없는 수치다. 족보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채무 적정 비율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자율하고 예, 그렇죠.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정부도 그러니까 부채에 대해서 부담되지.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예, 부담되죠. 반면에 이제 성장률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세금 수입이 증가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빚 더 내도 되죠. 나라가. 예, 가변적인 건데 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건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네. 2018년도 2월 달에 네. IMF에서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 협의했어요. 보고서를 내요. 네.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예요. 그 당시 네. 기준으로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보다 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네. 그 당시보다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낮아졌죠. 예. 그러면 이제 50에서 60%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수치고요. 족보 없는 수치.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제 비기축통화국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딱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인데 예. 너무 낙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기축통화국가라고 한다면은 예. 쉽게 얘기해서 미국, 그다음에 유로화 쓰는 나라들, 중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파운드와 쓰는 영국, 그다음에 일본 이 5개 나라 빼놓고 5개 나라가 아니죠. 유로화 쓰는 경우 나라들은 한 19개 국가 정도 되니까 유럽의 네. 대부분 국가들이 사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들 국가를 제외한 나라들은 50에서 60% 이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는 선진국가도 있고 우리처럼 선진국가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개도국도 있고 네.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선진국 중에 하나 우리랑 비슷한 나라가 개방도가 높은 싱가포르를 제가 예를 들는데 싱가포르가 국가 채무 비율이 152%입니다. 와, 우리 3배가 넘네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26%포인트나 증가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국가 신용 등급이 AAA 최고 등급이에요. 우리보다 더 높아요? 싱가포르. 네, 더 높아요. 네? 이거 우리는 어떻게, AA 정도죠.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신흥국가들의 평균이 65%입니다.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거기 부도나는 나라들 뭐 지금 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객관적으로도 그러니까는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런 수치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국가 채무에 대한 소위 말해서 우리는 뭐냐면 IMF 외환위기라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이 재정을 못 쓰게 네.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재정을 안 쓰게 되면 누가 힘드냐? 국민이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 국민들은 어디에 이 화살을 돌리냐? 정부하고 집권 여당이죠. 그런 축이다. 그러니까 뭐 예. 기축이냐 비기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펀더멘털과 현재의 예. 그 국제 경제의 조건 여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 족보에 없이 그냥 몇 퍼센트는 맞고 몇 퍼센트는 틀리다. 기축은 맞고 비기축은 틀리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재미있는 게 이제 그 말이 안 된다.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질문을 몰아붙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곧 대한민국도 기축통화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도가 실제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주요 신문들에서 2월 13일, 14일째 다 일면 탑으로 막 보도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 탑이 헤드라인이 바뀌었던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전경련에서 2월 13일자에 보도 자료를 내요. 한국의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조건을 구비했으니까는 이걸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블룸버그 통신에서요. 2015년도에 위안화가 기축통화국가로 편입될 때
다음 첫 번째 이 기축통화국가는 한국이라는 이런 걸 보도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소개하니까는 오늘 그 이제 그러니까 정경련 보도자료를 사후수습하기 위해서 발표를 부르해서 거꾸로 이제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예, 자기들이 그렇게 그게 활용될지 몰랐다가 이제 했다고 하면서 그걸 이재명 후보가 갖다 쓸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예, 자 기축통화 비기축통화 요 얘기는 기축통화국 얘기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쭉 따라 들어가야 제대로 파악할 맞습니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꼭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뭐 최백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양도소득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게 주식 양도소득세가 이거 왜 도입됐는지를 아냐 그랬더니 글쎄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폐지를 공약하신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미 투자자들이 그 폐지하는 걸 반대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일단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일단은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신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심상정 후보가 이제 질문한 거죠. 네, 양도소득세 도입 배경을 아냐? 예. 그랬더니만 글쎄요, 알려 주세요. 글쎄, 알려 주세요. 이런 얘기했는데 본인이 어떤 제도가 도입하는 이게 2023년도부터 지금 이제 도입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요. 이게 그러니까 도입 이유를 모르는데 폐지를 하자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제도의 취지를요. 네. 근데 어떻게 무슨 이유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도입 이유도 모르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는 문제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부자 감세라고 이제 심상정 후보도 이제 그 했던 이유가 이재용이래. 이재용 부자 감세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처럼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드린 게 양도소득세가 뭐냐면은 5천만 원 이상부터 3억 원 사이가 한 20%.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식을 소득이요. 거래해서 예, 5천만 원 거래를 했다가 아니라 거래해서 5천만 원 이상의 내가 소득. 그래서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 원 이상을 그러니까 남겼어야지만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러니까 한 20% 그다음에 3억 원 이상에 대해서 한 25% 이렇게 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거죠. 여전히 낮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거 나올 때 조사한 게 뭐냐면은 그 구간에 해당되지는 양도세를 낼 사람이 한 2.5%뿐이 안 된다. 2% 정도. 예,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개미 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개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뭐냐면은 단타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거래세가 사실은 더 부담이 크죠. 솔직히요. 그런 점에서 양도세를 도입하려면은 거래세는 사실 그러니까는 폐지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거래세는요. 한쪽 이 거래세 그런 점에서 이 윤석열 후보도 처음에는 거래세 폐지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랬다 뒤집었습니다. 뒤집어버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요. 예. 그런 점에서 그 논리를 개미 투자자가 좋아해서 한다. 생뚱맞은 얘기죠. 생뚱맞다. 예. 근데 이제 큰 손이 빠지면 주식시장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양도세 때문에 큰 손이 빠집니까? 큰 손이라는 것은요. 소위 말해서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이 큰 손들인 거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일은 없다.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기본적으로 돈놀이 해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회사들인데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낼 자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